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테타를 활용한 통계 이론 및 실습 중에서 제10장 요인 분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 절에서는 요인 분석의 개요와 분석 절차, 그리고 두 번째 절에서는 탐색적 요인 분석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요인 분석의 개요와 분석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탐색적 요인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인 분석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인 분석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요인 분석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평균 차이 검정,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회귀 분석, 그리고 분산 분석에서 사용된 용어들과 조금 다른 중요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요인 분석을 수행하는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인 분석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인 분석이란 무엇인가? 요인 분석은 영어로 팩터 애널리시스라고 그러고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중순영회귀 분석에서 얘기해 왔던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가 아닌 하나의 어떤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로 구분하지 않고요. 다수의 변수들과의 상호 연관성, 즉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또는 활용해서 이들 변수들 간에 내재되어 있는 공통적인 요인을 추출하는 다별량 분석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요인 분석은 일반적으로 주로 양적인 변수들에 대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라고 그럴까요? 명목 척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명목 변수들인 어떤 질적인 변수들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더미 변수로 처리해서 요인 분석을 수행할 수도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분석에 대한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등간 척도나 최소한 어떤 그 순위 척도에 대해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론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요인 분석은 다수의 변수들의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소수의 요인, 즉 여러 개의 변수들이 있다면 그 변수들 중에서 압축을 시켜서 축약해서 저차원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주로 데이터 세트의 차원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러한 요인 분석의 특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개념이 없고, 그리고 추론이 아닌 기술 통계 기법이다라고 이해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요인 분석을 왜 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네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수를 축소하고자 하는 경우, 즉 여러 개의 상관성 있는 변수들을 그보다 적은 수의 변수, 즉 요인으로 추출하고자 하는 방법이고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회전 방식에 있어 가지고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또는 요인 분석의 두 번째 목적은 불필요한 변수를 제거할 수도 있는 부분이 근거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요인에 포함되지 않거나 중요도가 낮은 변수들을 탐색해서 우리가 분석에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들은 앞에 있는 변수의 축소라는 개념에서 실질적으로 변수의 축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되지 않는 어떤 고유 분산들이 너무 큰 변수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이 변수의 축소에 적용이 되기 어렵다라는 부분에서 불필요한 변수를 제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또 다른 얘기로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인 분석의 목적을 보시게 되면 특정 항목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공통으로 추출되지 않는 변수들은 다른 고유의 속성으로 존재함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두 번째하고 굉장히 밀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변수의 압축, 축소에 대한 목적도 있지만 만약에 어떤 특정 항목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어떤 요인과 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이 변수들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굉장히 밀접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목적에서는 요인 점수를 이용한 새로운 변수를 생성해서 우리가 이 회귀 분석이나 판별 분석, 군집 분석 등의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는 독립 변수들 간의 다중 공통성이 발생할 때 실질적으로는 변수들 간의 독립 변수들 간의 다중 공통성이 높다고 그러면 그 모양의 그런 어떤 회귀 개수나 아니면은 통계적 유의 수준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중 공통성이 없도록, 즉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없는 변수들도 압축해서 새로운 요인을 만들어내고 그 요인을 가지고 다시 회귀 분석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인 분석을 하는 목적은 첫 번째는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이 변수들을 특정 요인, 어떤 공통 요인으로 압축해서 더 적은 수의 변수, 즉 요인으로 추출하고자 할 때 사용될 때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변수들을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그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지 않는 변수들, 즉 고유 분산이 큰 변수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고유 분산이 큰 변수들을 제거하거나 분석해서 배제하고 우리가 타당성을 평가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어떤 압축된 그 변수들을 새롭게 만든 변수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분석, 즉 회귀 분석이나 판별 분석, 군집 분석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우리가 요인 분석을 수행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인 분석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인 분석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간척 변수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알려져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 다수의 변수들에 대해서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공통 분산, 즉 간척되어지지 않는 요인으로 추출해서 그 변수들과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해석하기 위한 분석 기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하다 보면 아 그렇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기결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한 번 더 이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다 적은 수의 새로운 잠재 요인으로 압축하기 위한 적합한 선형 결합식을 찾아내는 것이 요인 분석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려진 변수, 여기 네모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알려져 있는 간척 변수들이 지금 여기 5개가 있다라고 그러면 이 5개에 대해서 어떤 이 5개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변수들이 속성이 공통 요인이나 분산이 실질적으로는 2개의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F1이라는 알려지지 않는 공통 분산은 이 변수, 간척 변수들에 대해서 5개에 의해서 선형 결합식, 여기 쓰는 선형 결합식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회귀 분석과 거의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귀 분석에 의해서 설명되어지는 잠재 요인이 되는 거죠. 이 잠재 요인의 1과 2가 구분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F2라는 또 잠재된 공통 요인이 이 5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설명되어지는 것. 그리고 여기서 이 잔차 부분은 이 공통적인 요인에 의해서 설명되어지지 않는 그런 비체계적 분산, 오차라고 되어지는 부분이죠. 이 오차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여러 개, 다수의 간척 변수를 가지고 알려지지 않은 잠재된 공통 요인의 수를 뽑아내는 부분을 우리가 선형 결합식을 뽑아내는 것을 우리가 요인 분석이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변수가 5개가 있잖아요. x1부터 해서 x5까지 있고요. 그리고 잠재된 공통 요인은 이렇게 선형 결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보게 되면 첫 번째 요인 F1은 첫 번째 변수와 그리고 네 번째 변수, 5번째의 선형 결합식으로 이루어지는 요인이 되는 거고요. F2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변수와 세 번째 변수로 이루어지는 선형 결합식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결과적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이 5개의 관측 변수에서 우리가 잠재된 공통 요인으로 두 가지 변수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즉 5개의 변수의 공통된 요인으로 우리가 두 가지 요인으로 뽑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5개의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결과나 구조적인 요인을 해석하기보다는 두 개의 요인에 의해서 어떤 변수들이 보다 더 F1 속성에 속하고 그 다음에 F2 속성에 속하는가를 알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적은 수의 잠재된 공통 요인으로 뽑아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특징을 해석하거나 아니면 그 잠재 요인으로 더 적은 수의 요인으로 뽑아내어진 이 F1과 F2를 활용해서 우리가 다중선형 회귀 분석이나 판별 분석 또는 군집 분석에 적용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교재에서는 판별 분석과 군집 분석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회귀 분석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5개의 변수들을 넣는 것보다는 요 2개로 압축해서 넣어주는 방식, 즉 다중공정성이 심각하게 발생된다는 것은 X1과 X4와 X5가 뭐예요?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높으니까 이 X1, X4, X5가 결국에는 하나의 요인으로 압축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공통된 분산을 가지고. 그리고 X2와 X3 같은 경우에도 서로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이 상관관계를 압축을 시켜서 공통된 상관성, 즉 분산을 이용해서 F2로 압축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인 분석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어떤 다수의 관측 변수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통된 잠재 요인을 추출해서 더 적은 수의 요인, 즉 변수로 추출을 해서 사용하는 분석 기법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인 분석의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요인 분석은 첫째, 자료 축수, 압축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그 자료 축수가 앞에서 설명한 변수를, 여러 개의 변수를 보다 더 적은 수의 요인으로 뽑아내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가 R타입 요인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응답자, 표본의 수, 케이스, 관측지의 수를 우리가 하나의 공통된 성질으로 분류해낼 때는 우리가 Q타입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R타입 요인 분석 중에서는 요인 분석의 목적이 어떤 새로운 요인을 추출하고자 하는 경우는 탐색적 요인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가설이나 아니면은 증명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자 할 경우 우리가 확인적 요인 분석을 사용하게 된다는 부분이고요.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탐색적 요인, 즉 새로운 요인, 잠재된 공통 요인의 어떤 새로운 것을 뽑아내고자 하는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는 그 요인 추출에 사용되는 분산이 변수들의 총분산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요인 분석을 얘기하고요. 만약에 변수 간의 공통 분산만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공통 요인 분석을 이용한 요인 분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축소의 대상이 뭐냐라는 부분에서 변수일 경우에는 R타입, 만약에 케이스일 경우에는 Q타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분석의 목적이 새로운 요인을 추출하고자 하는 경우는 탐색적 요인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그러한가, 그 통계 자료가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확인적 요인 분석에 대한 거고요. 요인 추출에 대한 사용되는 분산을 총분산을 가지고 할 경우와 공통분산을 할 경우에는 주성분 분석과 공통요인 분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총분산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변수들 간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인의 분산과 고유 분산, 그 변수 자체에 설명되어지지 않은 그 변수 자체의 고유 분산, 그리고 오차 분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요인 분산과 고유 분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계적 분산, 즉 설명되어질 수 있는 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차 분산은 비체계적 분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인 분석의 종류 첫 번째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R타입과 Q타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R타입은 분석 대상의 변수고 Q타입은 우리가 표본이라고 케이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R타입 요인 분석은 자료의 요약 및 변수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이용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게 주로 R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R타입 요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일련의 변수 집합들 속에서 내재되어 있는 여러 공통된 요인을 밝혀내고 그리고 변수들 내에 존재하는 상호 독립적 차원을 발견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 이 R타입 요인 분석이다라는 거고요. Q타입 요인 분석은 대상 응답자 내에 있는 상이한 특성을 갖는 개인들을 서로 동질적인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누는 데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보면 군집 분석과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군집 분석은 교재에서도 설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링이나 네이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군집 분석이 무엇인지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R타입 요인 분석과 Q타입 요인 분석에서 R타입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한다라는 거고요. Q타입은 표본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전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이 해전 방법에 따른 분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각 해전과 비직각 해전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각 해전은 뭐냐면 변수들을 요인으로 묶어낼 때 그 요인 간의 독립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해를 개선하는 방법. 그 해를 개선한다는 것은 뭐예요? 선형 결합식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비직각 해전은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어느 정도 가정하거나 요인들이 독립적이라고 보기 힘든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각 해전은 그 요인 추출되어 있는 요인이 실질적으로 보면 상관관계가 제로가 되는 걸 의미하고요. 비직각 해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상관관계 분석을 해보면 그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0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해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까요? x1, x2, x3이라는 세 개의 변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세 개의 변수가 어떤 잠재된 공통 요인으로 묶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요인 1과 요인 2로 하게 되면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라는 부분에서는 이 x3가 요인 2에 가까울 수도 있고 요인 뭐예요? 1에도 가까울 수 있죠. x1하고 x2도 요인 1에 속할지 요인 2에 살지 모르는 거죠. 여기서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을 회전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회전을 시켜서 보게 되면 x1과 x2는 이 뭐예요? 회전된 요인 2에 가까워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이 x3은 뭐예요? 회전된 요인 1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질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x1, x2, x3의 세 개 변수는 실질적으로 보면 요인 2에 x1과 x2가 보다 더 공통적으로 묶여지게 되는 거고요. x3은 회전된 요인 1에 묶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요인 1과 요인 2로 압축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x1과 x2는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하나로 분류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회전 방법에 따른 분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회전을 직각인 상태로 유지하면서 가장 적합한 이 회전 축을 갖다가 설정하는 방법이 우리가 직각 회전이라고 그러고요. 이 회전 각도가 직각이 아닌 경우를 우리가 비직각 회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각 회전이다 그러면 상관관계가 서로 뭐예요?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서 0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상관관계가 추출되어진 요인의 상관관계가 0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가정한 상태에서 회전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 분석의 종류는 요인의 추출 모델에 따른 분류와 분석의 목적에 따른 분류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인의 추출 모델에 따른 분류를 보면 일단 PCA, CFA,
ML 그리고 GLS 정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PCA와 CFA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CA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의 축약어죠. 그래서 Principal 주 성분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고유 분산 혹은 오차 분산이 크거나 이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그죠? 그리고 그 주성분 분석에서 또 사용될 수 있는 게 주요인 분석이라는 게 있고 주성분 요인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요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Principal Factor Analysis (PF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우리 스타트에서는 아마 PF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거고요. 주성분 요인 분석은 PCF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요인 분석은 변수들의 요인 공통분산, 공통요인 분산만을 대상으로 요인을 추출하는 거고요. 주성분 분석 같은 경우는 공통요인 분산과 변수 고유 분산으로 된 체계적 분산을 대상으로 요인을 추출하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가 이 변수들의 총분산은 공통요인 분산과 고유 분산, 오차 분산으로 나와 있는데 공통요인 분산만 이용하는 경우와 공통요인 분산 플러스 고유 분산을 이용한 체계적 분산을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보게 되면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거고요. 주요인 분석은 공통요인 분산만 이용하는 거고요. 주성분 요인 분석은 공통요인 분산과 고유 분산을 대상으로 요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ommon Factor Analysis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공통 분산의 비중이 크고 오차 분산이나 고유 분산이 적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공통 분산의 비중이 크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주요인 분석하고도 조금 일맥상통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최후 추정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요인을 추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Maximum Likelihood라고 돼서 최후 추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최후 추정은 모수를 갖다가 모수에 있는 실질적인 요인들을 우리가 뽑아내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모수의 매트릭스를 예측하기 위해서 표본의 상관관계 행렬을 이용해서 모수에서의 실질적인 요인을 추출하는 방법이 Maximum Likelihood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로서 GLS, Generalized Least Square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요인 분석 또는 자주 사용하는 것은 PCA와 CFA, 특히 PCA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요. PCA 중에서도 주성분 분석을 저는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석의 목적에 따른 분류로서 보게 되면 크게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이 있습니다. 탐색적 요인 분석이라는 것은 좀 기납적인 접근이다. 기납적인 것은 먼저 결론을 정해놓지 않고 맨 마지막에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결론을 짓는 것을 기납적이라고 그러죠. 연역적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데 그 결론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우리가 확인적 요인 분석이다라고 해서 연역적 접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탐색적 요인 분석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변수들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어떠한 이론이나 가설을 바탕으로 두지 않고 요인을 탐색해서 추출하는 경우다라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변수들에 대한 구조적 요인을 찾아내고자 할 때 사용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떤 많은 수의 간접 변수들의 복잡한 상호관계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기납적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 요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연역적 접근인데 어떠한 이론이나 가설에 기반해서 구조화된 변수들에 대하여 예측된 요인의 수나 요인 적재값이 정말로 이를 확인하여 주는지를 검증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설로 설정하거나 아니면 이론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되어질 것이다, 압축되어질 것이다, 설명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관계를 설정한 다음에 실제 분석을 해보니까 그것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갖다가 옳다 그르다를 증명하는 방법이 확인 요인 분석, 확인적 요인 분석이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 요인 분석은 간접 변수들이 설정된 특정 요인과 연관되어 있다는 가설을 테스트하는 더 복잡한 접근 방식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 기반 또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요인들이 주어진 데이터셋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확인적 요인 분석 같은 경우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고급 통계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구조 방정식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트럭처럴 이퀘이션 모델링. 그래서 우리가 특정 모델을 테스트해서 요인의 부하를 가하면 관찰된 변수와 관찰되지 않은 변수 간의 관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에서는 확인적 요인 분석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요. 탐색적 요인 분석에 국한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인 분석에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런 어떤 평균 차이 검증이나 상관관계 그리고 다중선행 회귀 분석 그리고 분산 분석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요인 분석을 실제 사용할 때 굉장히 이해가 좀 더 빨라진다는 점에서 이 내용을 추가적으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인 분석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요 용어들을 보면 요인 부하량 또는 요인 적정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리고 공통인자 분산, 고유값, 그리고 요인 점수 등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인 부하량, 백트로딩스 또는 요인 적재량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와 요인 간의 상관계수를 의미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와 요인 간의 관계를 갖다가 보여주는 통계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피어슨의 상관계수와 유사하게 요인 부하량의 제곱은 요인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수의 분산의 비율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즉 요인 부하량은 변수와 요인 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다라는 거고요. 요인 부하량의 제곱은 거의 피어슨 상관계수의 정의하고 일치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주성분 분석에서는 성분 부하량이라고도 불리게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요인 부하량은 그래서 변수와 요인 간의 관계의 정도와 방향을 알려준다. 관계의 정도는 뭐예요? 여기서 보면 상관계수가 플러스 1에 갈수록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강한 양의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고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수록 뭐예요? 부정적인 영향관계를 보다 더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즉 관계의 정도는 그 크기, 부하량의 크기에 따라서 관계의 정도를 파악하게 해주고요. 방향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통해 가지고 그 방향성을 알려줄 수 있다,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인 부하량 또는 요인 적재량이라고 하는 부분은 피어슨의 상관계수와 비슷하게 요인과 변수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뮤널티라고 얘기하는 공통인자 분산은 공통요인 분산 또는 공통성이라고 불린다라고 되는 부분. 공통요인 분산은 앞서 설명을 했죠.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 공통요인 분산은 여기서 얘기하는 커뮤널티 부분입니다. 공통요인 분산에 대한 거죠. 변수들 간의 공통요인 분산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통성이라고도 불린다라고 하고요.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설명되어지는 어떤 한 변수의 분산의 비율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변수에 대해서 모든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의 비율이기 때문에 그 변수의 신뢰성에 대한 지표로도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겐밸류도 좀 아셔야 되는데 아이겐밸류라는 부분은 고유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별 요인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수들의 분산의 총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각 요인별 모든 변수의 요인 분량을 제곱하여 더한 값이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 요인 분석을 여러 개의 많은 수의 변수들을 압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인 같은 경우에는 요인은 그래서 뭐예요? 최소한 뭐예요? 어떤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때 그 변수 어떤 특정한 변수 이상을 더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압축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고유값은 최초 요인이 가장 높은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요거는 한번 나중에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겐 밸류 값이 보통 1보다 커야 된다라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뭐예요? 이 개별 요인 하나의 요인이 즉 뭐예요? 특정 변수 한 개 이상을 설명해 주는 그런 분선을 가지고 있는 공통분선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유값이 1보다 커야 실질적으로 변수를 압축했을 때 더 적은 수로 압축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인 점수라는 것은 각 변수의 요인들의 선행의 조합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행의 조합에서 나타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선행의 조합에 의해서 산출된 값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추출된 요인들에 대한 각 관수치기 또는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 스페이싱 또는 스탠딩을 나타내는 숫자다라는 부분이고요. 요인 점수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회귀 선형 조합을 찾아서 산출하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팩트 스코어, 요인 점수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해를 좀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인 분석에서 조금 더 차별적으로 사용되어지는 통계량은 요인 부하량 또는 요인 적재량, 그리고 공통인자 분산, 그리고 고유값, 요인 점수 요 네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요인 분석의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보면 총 8단계로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여기 적도에 따라서 8가지로 하면 문제의 정의와 분석 목적입니다. 왜 요인 분석을 하는가 라는 부분,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실질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요인 추출 모델링이라든지 회전 방법 등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요인 분석을 하는가? 분석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죠. 확인적 요인 분석이냐? 아니면은 뭐예요?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할 것인가? 그리고 변수를 압축하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은 변수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하게 될 데이터의 입력이나 척도의 형태, 포분 크기 등을 확인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요인 분석에 사용되는 표본의 수는 내가 압축하고자 하는 요인의 수의 한 3, 4배 정도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만족하는가라는 부분을 일단은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되는 척도의 형태가 등간인지 순인지 맹목격도인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모든 변수는 적어도 등간이나 순위 척도에 있어야 되고요. 명목정도는 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구이 분표 형태를 띠고 있어야 된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 그리고 내가 추출하고자 하는 요인의 수에 비해서 그 표본의 크기가 얼마 정도의 개수가 되는가 라는 것, 그리고 척도가 어떤 형태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 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변수들을 선정하고 표준화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석에 사용할 변수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하고요. 표준화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을 분석의 단위하고 분산이 서로 다르잖아요. 변수들은.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표준화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그렇지 않고 표준화 시키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쉽게 하려고 그러면 표준화 시킨 변수들을 투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인 분석이라는 것은 서로 상관관계가 높은 그죠? 변수들을 압축해서 추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관계 행렬 분석을 해서 어떤 변수들 간에 서로 상관성이 높은지를 알게 되면 그 상관성이 높은 변수들끼리 묶여서 압축되어서 요인으로 추출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먼저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인 추출 모델을 이 필요성이나 목적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주성분 분석이라든지 공통요인 분석 또는 주요인 분석 또는 최후 추정 방법 또는 제너럴라이즈드 리스트 스퀘어 자승합, 일반화 자승합 방법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인 추출 모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요인이 추출이 되어지고 적재량이 산출이 되어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요인의 개수를 몇 개로 설정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투입된 변수들이 10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10개의 요인이 추출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10개의 요인 중에서 우리가 실질적인 목적은 압축을 시키는 거잖아요. 압축을 시킨다는 것은 투입된 변수의 개수가 10개면 거기서 더 적은 수로 압축을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몇 개가 더 적합할까라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 결정을 할 때 앞서 설명한 고유치가 1보다 크거나 아니면 누적 분산 비율이 보통 60% 또는 75%까지도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비율로 요인의 개수를 정하는 방법, 또는 스크리 검증에서 우리가 아이겐 밸류의 기울기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거의 변화가 없는 지점에 그 전에 있는 요인의 개수를 설정하는 방법, 이 내용은 뒤에 또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실습에서 조금 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재량 부분에서는 각 변수와 요인 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 적재량을 산출하는데 보통 0.4 이상, 그래서 0.4 이상 정도가 높으면 그 요인, 어떤 특정 요인과 상관관계가 높다, 설명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얘기한 부분에서 요인 적재량 부분에서 여기 있는 거죠. X2와 X3이 이 F2와 0.4 정도 이상 요인 적재량이 높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야 이렇게 분류되어지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X1, X4, X5가 F1과 관계가 높다라고 얘기되어졌을 때 X2와 X3은 그러면 하나도 관계가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0.2나 0.3 정도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관계가 좀 덜하고, 만약 여기가 0.4, 0.5다 그러면 이 부분이 F1에 비해서 F2가 관계가 더 높기 때문에 이 X2와 X3은 이 F2에 분류되어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지고 있는 요인 적재량이 제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과 비교를 했을 때 이것보다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높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가지고 우리가 분류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여기 있는 요인 적재량이 0.4 이상 되어질 경우에는 그 어떤 특정 요인으로 분류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수와 요인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야 그 요인으로 실질적으로 이 변수가, 특정 변수가 특정 요인으로 분류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요인 추출 및 적재량을 산출을 했으면요, 보다 더 요인 적재량이 높아질 수 있도록 특정 요인에 의해서 집중될 수 있도록 요인 회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요인 회전 방식은 우리가 직각 회전과 비직각 회전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것 같이 직각 회전은 상관관계가 제로, 요인 간 상관관계가 제로가 되는 것을 가정한 상태에서 가정해가지고 우리가 추출하는 방법, 요인을 회전하는 방법이고요. 비직각 회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인을 갖다가 회전한 뒤에 그 요인 회전된 값을 가지고 요인 분석의 적합도와 신뢰성 검증을 해서 제대로 된 요인 분석이냐라는 것을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KMO 같은 경우는 적합도 검증에 사용되는 지표고요. 크롬바 알파는 신뢰성 검증에 사용되는 검증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를 충족을 못 시키면 다시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부분을 변수의 선정 부분까지 다시 돌아가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또 뭐 요인의 회전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적합도와 신뢰성 검증이 입증되어지지 않으면 변수를 추가로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변수들을 제거를 한다든지 라고 이렇게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인 분석의 명명과 결과 해석 부분이 마지막 파트가 되어 있는데요. 도출된 어떤 요인들의 특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인을 명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요인의 명명을 한다는 것은 그 요인들이, 각각의 요인들이 어떤 변수들과 보다 더 상관관계가 높으냐
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속성을 파악하고 의미를 해석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F1, F2, F3라고 하는 요인으로 추출이 되었을 때 F1은 어떤 변수들, 간접 변수들하고 보다 더 밀집한 관계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F1은 어떤 속성을 가진 요인이다 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명명을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요인의 의미를 해석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결과가 끝날 수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서 이 추출된 요인을 가지고 우리가 다중순형 회귀 분석이나 판별 분석 또는 군집 분석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절 요인 분석의 개요와 분석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요인 분석에 대해서, 특히 탐색적 요인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2절 강의하는 동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